나는 이게 일부라고 봐. 그러니까는 챕터 1 여기까지가 복음의 회복, 이걸 통해서 모든 문제, 평화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복음의 회복을 통해 평화와 민주주의를 회복하라는 그 하나의 방향을 주셨다. 그리고 내일부터 월요일날 뉴욕 UN 본부 앞에서 생방송을 하고, 그리고 이 뉴욕 한인타운에서 길거리 생방송을 할 거예요. 그리고 워싱턴 백악관 앞에 가서 사드 10만 서명에 대한 입장이 뭐냐,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평화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내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월, 화, 수, 목 4일 동안은 평화라는 챕터 2, 평화를 소재로 한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룩할 것이냐, 평화는 왜 평화여야 하느냐, 그 챕터 2 평화로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10월 9일에 지금 이 지역에 한인 공개 강연이 잡혔어요. 10월 9일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 5시에 뉴욕, 뉴저지 이 북동부 지역의 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뭐 몇 명이 오겠어. 10명이 올지 20명이 올지 모르지만 5명이 올지 10명이 올지 모르겠어. 특히 내가 아주 그냥 강하게 이제까지 팟캐스트를 많이 비판해왔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 뉴욕의 한인들은 그 팟캐스트 지지자들이야. 그래서 거의 안 올 수도 있어요. 뭐 2-3명 올 수도 있어. 장로님, 망치 부인, 여기 우리 박 PD 3명이서 할 수도 있어. 뭐 나를 초청한 회장님 한 분 오시겠죠? 좌우지간 5명이 모이더라도 나는 그 자리에서 선포할 거야. 뭔데? 뉴욕의 한인들이 단결하지 않으면 한반도 못 구한다. 당신들 손에 달렸다. 뉴욕의 한인들이 단결하지 않으면, 당신들이 단결하지 않으면 한반도 구할 수가 없다. 지금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건 뉴욕의 한인 조직을 이용해서 혹시 한국에 와서 국회의원 배지 달라고 여러분의 조직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서로 질시하는 거 아니냐. 내가 선언한다. 누구든지 뉴욕 한인사회에서 활동했던 근거로 보좌관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그런 걸로 와서 껍적대면 죽여버리겠다. 명함도 못 내게 반드시 낙선시키겠다. 내가 약속하겠다. 그러니 제발 단결하라. 뉴욕의 한인들이 단결해야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시카고, 이 필라델피아, 워싱턴, 여기 중심 도시가 단결하게 되고, 이들이 단결하면 LA도 단결하고, 그럼 샌프란시스코도 단결하고, 캐나다도 단결하고, 그래서 이 미주 대륙이 한인들이 단결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뉴욕이 돼야 된다. 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챕터 3 미주 지역 한인들의 과제. 챕터 3는 미주 지역 교인들과 신앙인들과 사회운동 단체와 그리고 모든 미주 한인들의 과제, 그게 될 거예요. 우리 박 PD한테 경고가 들어왔어요. 목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내일을 생각하세요. 네가 가라 미국. 그래서 제가요 여기 오니까 많은 분들이 망치 부인한테 꼭 선물하고 싶다고, 뭐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보여주고 싶다고,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꼭 보여주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 거절했어요. 이유가 뭐냐, 제가 폐소 공포증이 있습니다. 이게 감옥 갔다 온 다음에 더 강해진 건데 어디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가면 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요. 심장이 막 벌렁거리고,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못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도 못 보는 거야. 영화도 그 IPTV로 와야 보고 극장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저는 극장에 갈 수 없어요. 그거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 부끄럽다. 야, 물이주 좀 줘봐.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뉴욕에 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니 비행기표 사주는데 비행기표 사주면 그리고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면 감사한 마음으로 와야지 하실 거 아니에요. 폐소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15시간 한 편도 14시간 왕복 28시간을 갇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봐. 그 여러분 시크릿이란 영화 봤죠? 시크릿이란 드라마를 보면 거기 그 현빈이 거기 나오는 현빈이 폐소공포증이야.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못 타잖아. 예. 근데 나는 엘리베이터를 못 타는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폐쇄공포증은 조건부야. 엘리베이터는 내가 언제든 아무 층이나 누르고 내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건 나한테 엘리베이터는 폐소공포증의 대상이 아니야. 단지 막힌 공간이 나한테 폐소공포증이 아니라 내 의도대로 나올 수 없는 것. 내가 원한다고 나올 수 없는 것이 나한테는 공포인 거야. 그게 옛날에 자습실도 내가 못 견뎠는데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나올 수 없는 곳이 나한테는 고통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극장을 못 가게 됐어. 감옥 갔다 나온 다음에 이상하게 극장을 못 가겠는 거야. 극장을 가면 막 식은땀이 나고 소화가 안 되고 막 온몸이 아파. 왜 그런지 몰랐어. 근데 보니까 그게 그 폐소공포증이더라고. 예. 그런데 비행기를 14시간을 타야 되는 거야. 내가 뉴욕에 온 거 있잖아요. 기적이에요. 에? 내가 지금 다시 미국에 온 거는 기적이라고. 그 14시간 동안에 비행기 안에 갇혀 있어야 된다는 게 나한테는 그 현빈이 느끼는 고통을 온전히 느껴야 되는 14시간이야. 얼마나 괴롭겠어. 그러니까 내가 해외여행 안 간다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머 유럽 여행 갔다 와서 좋았겠네. 미국 여행을 2번이나 해서 좋았겠네. 그러시잖아요. 나는 지하철 싫어해요. 지하철은 달리는 동안에 쓸 수 없잖아. 내가 버스는 좋아하는데 지하철을 싫어해. 그 이유가 뭐냐? 버스는 기사님이 있기 때문에 막 기사님한테 죽는 신용을 하면 문을 열어줄 수 있잖아. 근데 지하철은 이 구역에서 출발해서 다음 구역까지 절대 못 내려. 그게 나한테는 너무 큰 고통인 거야. 그래서 내가 지하철을 싫어했던 거지. 나도 몰랐어. 내가 그런지. 근데 그러니까 이제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보여주시겠다는 분이 참 많은데 내가 김영란법 때문에 못 보는 게 아니라 나는 갇힌 공간에 나올 수 없는 공간에 들어가지 못해서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뉴욕에 왔어. 이게 여행하러 온 것도 아니고 호강하러 온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조카랑 조카 친구들이 화가 대빨이 난 게 뉴욕에 오면 그래도 관광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방송만 하고 일만 하는 거야. 우리 장로님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너무 강행군. 아침에 9시에 나가가지고 밤 9시까지 돌아다녀. 그리고 나서 망치부인 9시부터 또 방송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쓰러지시기 직전이에요. 예. 어저께 방송 끝나고 나가니까 이렇게 쓰러져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걱정했어. 주무신 거였지만. 좌우지간 내가 뉴욕에 왔어. 날 뉴욕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가라 뉴욕 갈 때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씨발 그 얘기가 먼저 나왔어.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어린이 여러분 이거 보면 안 돼요. 예. 시읒비읒 그 얘기가 먼저 나온 거야. 나더러 지금 미국을 다시 가라고요? 막 꼭지가 도는 거야. 거기다가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기억나요? 14년에 내가 여기 그 세월호 관계자들이 날 불러갖고 왔다 갔어. 다른 지역에 아무 문제 없었는데 뉴욕에서 문제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뉴욕에서 막 그 준비하는 세력들끼리 알력이 생겨가지고 막 싸움이 나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문제 때문에 한 일주일 동안 막 고생을 했잖아. 마음고생을. 그런데 다시는 오나 봐라. 그리고 쳐다도 안 봤어 미국을. 그게 오늘을 위한 밑밥이었던 거야. 그때 내가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뉴욕을 지금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뉴욕에서 겪었기 때문에 지금 뉴욕을 분명히 바라보게 되고 그때 겪은 일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뭘 해야 될지 아는 거야. 그때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갔단 말이야. 갔다가 뒤통수 맞은 거 아니야. 그니까 내가 깨닫는 건 하나님은
참 꼼꼼하셔요. 하나님은 참 꼼꼼하셔요. 며칠 전에 우연히 페북을 봤는데 페북에 뭐가 나오냐면 그 나이프로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어. 물감을 막 이렇게 톡톡톡톡 발라. 그거 혹시 보셨어요? 며칠 전에 페북에 내 출발하기 전에 본 것 같은데 나이프로 막 물감을 바닥에다가 막 이렇게 찍는 거야. 그래서 이걸 그림이라고? 그래서 내가 막 비웃었어. 근데 그렇게 나이프로 막 낙엽 같은 거를 바르더니 막 낙엽의 색깔을 막 칠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다시 이 나이프로 그 위에 나무를 그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또 다른 걸 그려. 그리고 저 멀리서부터 나무가 다 나왔는데 그 나무들 위에 다시 앞부분에 있는 나무를 그려. 그 그림을 보면서요. 혹시 그 그림 보신 분? 그걸 보면서 내가 맨 처음에 바탕에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이 뉴욕에 와서 내가 겪을 일을 보여주신 거야. 그 보신 분 설명 이해가 되지? 맨 처음에 그냥 물감을 칠하는 거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실까?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교회를 왜 자꾸 나더러 가라고 놓은 거야? 내가 지금 나라에서 때려잡을 놈이 수천 명인데 왜 나를 불러다가 이 뉴욕에 교회를 돌아다니라고 그러냐고. 내가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연관된 문제야. 뉴욕의 우리 교회에서 친일파가 자라났어. 독립운동을 했던 뉴욕의 우리 교회에서 소위 김한란 같은 친일파들이 성장했어. 그들이 이승만 정부의 구성원들이었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어? 몰랐지. 여기 와서 그걸 보게 된 거야. 그리고 뉴욕 우리 교회는 그 옛 교회가 아닌 새로운 비전이 뉴욕 우리 교회인 것 같아.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야, 세상에. 근데 맨 처음에 아이젠하워 파크를 가라는 거야. 뭐냐? 무슨 전쟁기념관을. 그런데 전쟁기념관에 가서 내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평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지? 전쟁기념관에 가서 우리 장로님이 설명하신 건 막 그 동상 자체를 설명하시는데 그걸 다 보고 난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전쟁기념관에서 평화를 이야기한다. 그게 내가 볼 땐 상징인 거야. 이거 아이젠하워 파크에서 시작된 이 여행이 사드 반대로 끝나는 거야. 사드 반대를 위한 첫 번째 시작이 아이젠하워 파크였던 거야. 미국의 전쟁에 대해서 전쟁을 찬양하는 그 공원에서 시작한 거야. 그리고 나서 뉴욕 우리 교회를 갔다가 그리고 뉴욕 한인교회를 가서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변절해 갔는가를 보고 그러면서 한인사회가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오늘 쫙 들은 거예요. 이제 제가 방송은 못했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 방송을 못하고 읽어줄게. 내 방송을 보신 분이 자료를 보내오셨어. 아까 낮에 조동호 교수님하고 방송하는 걸 본 분이 이거 가져가라. 이걸 가져가서 그 사람들에게 읽어줘라. 그래서 갖고 왔어요.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뉴욕 한인교회. 뉴욕 한인교회 79주년을 회고하며 라는 발제문이야. 뉴욕 한인교회 79주년을 돌아보는 그 평가 분석한 발제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토론회를 했더라고. 이걸 쓰신 분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게 되실 그 내용을 쓰신 분이, 직접 쓰신 분이 주신 거야. 김명숙 씨라고. 그분이 이걸 주신 거고, 그분이 10월 9일 한인 모임, 그거 해야 된다고 주장하신 분이야. 우리 밥 먹을 때, 그 왜 공개 강연이 없느냐 하셨던 분이 이걸 쓰신 분이에요. 자, 뉴욕 한인교회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독립투사들의 애국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민족 정신과 신앙적 열성을 창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회의 특수성은 곧 한민족의 독립운동사와 한인 이민사와 교회사가 한데 어우러져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창립 당시의 역사적 정황은 조선의 몰락과 독립운동에서 그 맥을 찾을 수 있다. 1876년,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왜 읽는지 잘 생각해봐요. 지금 노무현 재단에서 막 퍼돌리고 있는 기사 하나 있어. 그게 뭐야? 이승만이 1919년에 그러니까 이승만이 1919년을 건국이라고 표현한 외교 문서가 발견됐다. 그거 지금 막 노무현 재단 사람들, 문재인 지지자들이 막 퍼돌리고 있잖아. 보셨죠? 저한테도 지금 한 10개쯤 와 있어요. 그 노무현 재단과 하여튼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걸 퍼돌렸어. 이승만이 1919년을 건국이라고 공식적으로 기록한 문서가 발견됐다. 그래서 건국절 논란 종식되나 라는 기사를 막 퍼돌리고 있잖아. 이거랑 연관된 얘기야. 그게 다 연관된 얘기야. 뉴욕 한인교회에서 성장한 인물들이 이승만 정부의 주요 내각이 된대요. 들어봐. 자, 버퍼가 너무 심한데? 괜찮아요? 들을만 하세요? 아, 이거 하지 말까? 재미없죠? 힘든데 뭐 그냥 재미없으면 그냥 접을까요? 응? 아무것도 모르고 네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질문에 대한 지금 이제 버퍼 없다는 얘기고 버퍼 없어요. 그 참겠습니다. 왜 이러세요? 노 빨리 해주세요. 그런 거지? 딴 얘기하면 가만 안 둬? 집중.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면서 조선은 일본의 문호를 개방하게 되고 1905년 을사 보호조약 체결로 일본의 본격적인 내정 간섭이 시작되며 1910년 마침내 한일 합방으로 알았어. 자, 집중해. 1910년 마침내 한일 합방으로 한국인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락하여 일본의 노골적인 탄압 정책이 그 마각을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분들은 소위 미국에 오신 유학생들 중심으로 모인 토론회였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사보호조약, 그게 공식 명칭이잖아요, 교과서에. 그 다음에 한일 합방, 이게 또 그 공식 명칭이잖아. 물론 우리는 경술국치, 조선에 대한 강제 병탄, 이런 표현을 쓰지만, 이게 지금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는 10몇 년 전에 나온 발제문이기 때문에 표현이 이러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국내에서는 이미 1884년경부터 나라를 찾기 위한 독립운동이, 자, 여기서 1884년 이 사건은 뭐냐? 갑신정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갑신정변 때 그 주체자가 서재필, 김옥균, 윤치호, 이상재,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었고, 미국 등 해외에서도 활발한 독립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1900년 초 도산 안창호와 이승만 등을 중심으로 몇 개의 정치단체를 조직, 활발한 독립운동이 펼쳐지고 있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무한도전에서 안창호 특집 했죠? 기억나요? 얼마 전 무한도전에서 안창호 특집을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무한도전 폐지론, 무한도전 시즌제 얘기 막 나오고 있죠? 그죠? 그 안창호 특집하고도 연관된 얘기야. 도대체 무한도전 왜 뜬금없는 안창호 특집을 했는지. 자, 잘 들어봐요. 예. 이미 그 당시 1900년대 초에 도산 안창호랑 이승만을 중심으로 몇 개의 정치단체를 조직해서 활발한 독립운동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단체가 이승만이 주도하는 동지회 그룹과, 들어본 적 있어요? 동지회? 동지회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 없죠? 사실은 이게 나중에 일진회하고 통하게 돼. 그 다음에 안창호가 이끄는 흥사단이었다. 흥사단은 들어봤지? 그지? 동지회라는 건 못 들어봤잖아. 이게 나중에 일진회랑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의 동지회는 아무도 몰라. 그러나 안창호의 흥사단은 우리가 아는 거야. 안창호의 독립운동이 더 확실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그 당시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가가 이승만과 안창호로 갈라졌던 거야. 그러니까 무한도전에서 안창호 특집을 한 다음에 무한도전 폐지론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잘 몰랐죠? 무한도전을 시즌제로 해야 된다. 박수 칠 때 떠나야 된다. 갑자기 무한도전 폐지론이 나와. 그 이유가 뭐냐? 안창호 특집을 해서 그런 거야. 나도 몰랐네. 여기 와서 알았어. 예. 웃기고 있네? 누구더러 웃기고 있네야? 지금 너 나더러 웃기고 있다는 거야? 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1900년대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이 이미 안창호, 이승만이 양대 산맥이었고, 그 다음에 박성준인가라는 사람이 따로 있어. 신흥무관학교 출신으로 무장투쟁을 준비한 사람. 그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 여기 이 장로님이 이승만 또 전문가야. 이승만을 계속 연구를 하신 분이야. 그래서 그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자, 집중. 그 다음에, 그래서 이승만의 동지회 안창호의 흥사단이 있었다. 1919년. 자, 그런 상황에서 집중. 1919년 3.1 만세 사건이 터지게 되고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인식한 뉴욕 한인들이 해마다 3.1절 기념행사를 가졌었는데, 기념행사 뒤 몇몇 인사들이 교회 창립의 필요성을 절감, 논의 끝에 결실을 보아 1921년 4월 18일, 2년 뒤야. 그러니까 3.1운동이 1919년 3월 1일에 시작이 되잖아. 그래서 그로부터 2년 뒤인 21년 4월에 첫 예배를 보게 되었다. 따라서 뉴욕 한인교회는 조국의 독립이라는 애국적인 이념이 창립의 대전제가 되었으며, 아까 우리가 본 교회가 조국의 독립이라는 애국적인 이념이 교회 창립의 목적이 되었고, 당시 교인들은 신앙생활과 조국의 독립은 하나라는 확신과 신념에 차 있었다. 초기 교회 내에서도 이승만과 안창호의 영향을 받은 정치 단체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승만은 학벌, 출신 가문, 뛰어난 정치 수완 등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출신 가문이 전주희 씨라고. 나도 전주희 씨야. 근데 여기 장로님이 전주희가야. 전주희 씨야. 예. 나도 전주희가, 여기 장로님도 본이 전주. 그리고 이 장로님이 우리 아버지 학렬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기자, 아버지가 강자 돌림이신데, 여기 아버님이 기자, 여기 장로님이 원래 강자인데 학렬을 바꿔서 춘자를 쓰셨대요. 그러니까 이승만의 출신 가문이라는 게, 이승만이 지가 왕족이라고 다녔어. 조선의 마지막 왕조라고. 개뻥이었던 거지. 그 다음에 뛰어난 정치 수완. 이게 뭐냐? 그렇게 영어로 아주 감언이설을 퍼뜨렸던 거야, 이승만이. 그러면서 이제 이 학벌, 하버드대에서 석사를 하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땄다. 그런데 그 진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 뭔데? 하버드에서 석사를 못 땄어. 하버드에서 미달이라고 안 준 거야. 석사를 안 준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박사를 따야 되는데, 박사과정 논문은 써놨는데 석사과정을 이수를 못한 거야.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에 있는 그 교수를 구워 삶아가지고 그 박사학위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거예요. 원래 석사 따고 박사 따는 건데, 하버드에서 석사를 따고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땄다? 개뻥이라고. 하버드에서 석사를 못 딴 거야. 그게 100년 전쟁에 나오는 거야. 100년 전쟁이란 영화에 나오는 게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승만이 미국에 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일본을 항일운동을 하다 감옥살이라면서 모진 고문을 당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승만은 항일운동을 하다가 고문을 당했다 아니다? 아니다. 자, 여러분 부탁드리고요. 이승만은 항일운동을 하다가 고문을 당한 게 아니라 고종반대운동, 조선을 망하게 하고 새로운 입헌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독립협회 활동하다가
이게 정부 전복 반역도당이다. 그래서 감옥 간 거야. 그런데 감옥을 갔는데 이승만이 거기서 탈옥을 했대. 그래서 탈옥으로 사형수가 된 거야. 독립협회 활동을 열심히 해서 사형수가 된 게 아니라 그때 독립협회 지도부들이랑 같이 잡혀 들어갔는데 이승만이가 탈옥을 하다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형수가 된 거였대. 그래가지고 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저기 명성황후 오빠 민영환이가 손 써갖고 빼준 거야. 그래갖고 네가 영어를 잘하니까 미국에 가서 일본이 조선 침략 못하게 한번 막아봐라. 그러면서 보냈다는 거예요, 민영환이가. 어? 근데 와가지고 눌러앉은 거야, 이게. 이 사기꾼이. 자, 좌우지간. 이승만의 학벌 출신감은 뛰어난 정치 수완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안창호는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며 설득력 있는 웅변과 높은 인격과 덕망을 갖춘 인물이었다. 그래서 그 무한도전의 안창호 특집이 그렇게 눈물 났다며. 예. 그 무한도전의 안창호 특집이 그렇게 감동적이었다면서요. 그게 그래서 그런가. 이승만은 배경과 학벌과 감언이설이었고, 안창호는 여기 표현이 달라. 신뢰와 존경의 대상, 설득력 있는 웅변과 높은 인격과 덕망을 갖춘 인물이었다. 이들 단체에 속한 교인들은 정치적 신념의 차이로 잦은 충돌과 갈등이 있었으나 일단 유사시에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공격하는 결의문이나 성명서를 내고 있었다. 이처럼 초기 교인들의 공통점은 일본에게 빼앗긴 조국의 주권과 독립을 찾고자 했던 애국심이었다. 이들은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 조국의 독립과 교포사회의 번영을 위해 활동하면서 해방을 맞게 된다. 1945년 조국이 해방되고 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1920년에서 40년 사이 뉴욕 한인교회를 거쳐간 많은 인사들이 이래서 친미 정부가 수립된 거야. 여기에 이제 질곡이 찾아오는 거죠. 이승만이 집권한 다음에 뉴욕 한인교회 출신 유학생들을 자기가 이제 안면이 있다고 내각으로 쭉 세운 거야. 그러면서 친미, 숙미 4대주의가 싹트게 되는 거야. 미국 중심의 편향 외교 이런 것들이 이때 싹트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뉴욕 한인교회는 원래 뜻이 그게 아니었지만 결론적으로 그런 아픈 과정을 겪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뉴욕 한인교회를 거쳐간 많은 인사들이 각 분야로 진출하게 되는데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과 공화당에 이르기까지 행정 관료나 입법부 요원으로 또는 외교관으로 활약한 이들은 조병옥, 이게 조순영 아버지래, 장덕수, 김도연, 정일영, 장리욱, 오천석, 남궁염, 이기붕, 김영섭 등 일일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며 교육계에서 활약한 여성들만도 김환란, 박인덕, 서은숙, 박은혜, 박마리아 등을 꼽을 수 있고 그 밖에 1930년대 초당이라는 소설로 전 세계에 한국을 소개했던 강용hl, 애국가의 작곡가 안익대도 이 교회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볼 때 뉴욕 한인교회는 역사적으로 훌륭한 신앙인을 배출했다기보다는 뛰어난 정치 지도자, 외교관, 교육관들을 더 많이 배출했다고 함이 옳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뒤에 부분 읽을게요. 6.25를 거쳐 4.19 학생의거로 한국의 정치가 1인 장기 집권과 부정부패, 인권 침해로 얼룩졌던 이승만 독재 정권이 붕괴되자 이 정권과 가장 가까웠던 교인들은 하나씩 둘씩 교회를 떠나게 되고 반대로 자유당 정권 하에서 소외됐던 이들의 모습이 교회를 찾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그때 뉴욕 한인교회에서 이승만이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뉴욕 한인교회 출신들을 내각으로 많이 데려가면서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됐지만 결국 이승만과 더불어서 몰락하게 된 거야. 이승만과 더불어서 몰락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뉴욕 한인교회가 진보적인 사람들로 채워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4.19 의거로 장면 정권이 들어서자 4대 목사였던 임창영 박사가 UN 대사로, 한승인 장로가 주불공사로,
정일영 박사가 외무부 장관으로 각각 임명되었다. 이게 장면대각 1년짜리. 이렇게 되자 뉴욕 한인교회 교우들이 주축이 되어 새로운 한인회를 조직, 활발한 교포 사회활동을 전개하기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제 60년부터 다시 이제 뉴욕 한인교회가 살아난 거야. 그러나 무엇보다 괄목할 만한 변화는 1965년 이민법이 개정되어 이민의 문화가 개방된 일이다. 그 전까지는 이제 박정희가 이민을 금지했었는데 이때 이제 이민을 개방하게 되는 거야. 따라서 차츰 교회에는 새로 이민 온 낯선 얼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여 늘어나는 교인들을 수용하기 위해 교회당 증축을 단행하기에 이른다. 또한 이들 자녀들을 위해 한글 학교도 개설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그 대학교에 유학 온 유학생 중심의 지식인 교회가 일반인 중심으로 바뀌는 거야. 1960년대 말부터 밀어닥친 이민의 물결로 인해 1920년부터 60년대까지 미주 한인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역사적 독점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리고 교포사회의 주역이 정부관리나 유학생으로부터 차차 일반 이민자로 바뀌는 현상이 생겼다. 1960년 후반부터 교회의 분위기가 점차 리버럴해지고 청년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된다. 사상강제를 통해 기독교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히고 기독교 사회 참여의식도 생기게 되었다. 이 강좌는 일반 교우들도 많이 참여하면서 교회를 대표하는 활동으로 발전하였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여기 널린 게 교수니까 이 교회가 널린 게 교수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강좌를 많이 열어서 일반 이민자들을 교육했다는 얘기예요. 1970년대 주요 역사는 박정희 군사독재에 대한 투쟁이라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단체 중에 하나가 모교 기도회로서 뉴욕 교포 가운데 뜻을 같이 하는 인사들이 모여 조국의 암담한 현실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국내에서 진행되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투옥당한 민주인사와 학생, 노동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헌금을 하는 등 형제의 고난에 동참했다. 그러니까 1970년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지원군이 된 거야. 여기가 그러니까 박정희 반대 운동에 여기에 진지가 된 거지. 외부 지원 그 진지. 이 모임의 중요 멤버는 한승인 장로, 임순만 목사, 김윤철 장로, 김홍준 장로, 김정순 장로, 감윤국 장로, 함성국 목사, 손명걸 목사, 란 분들로 주로 뉴욕 한인 교인들이었다. 뉴욕 한인교회 교인들이었다. 그 밖에 이승만, 안중식, 여기서 이승만은 그 대통령 이승만이 아니라 목사 이승만, 안중식, 박성모, 윤태영 목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뉴욕 한인교회 교인들은 모교 기도회가 지나치게 여기 집중해봐. 이때 드디어 이제 뉴욕 한인교회 일배가 나타나는 거야. 일부 뉴욕 한인교회 교인들이 모교 기도회가 지나치게 반정부적이라는 이유로 이 모임을 꺼리고 비판하는 이들이 생기게 되었다. 계속 떠든 애들 때문에 올릴게요. 특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이들은 정치와 신앙은 별개라는 인식 때문에 정치성을 띤 것이면 무조건 기피하려는 경향도 있었다. 내가 14년에 여기 와가지고 가장 기분 나빴던 말이 나를 초청하는데 도와줬던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 아니고 세사모는 순수하다 라고 얘기할 때 그럼 나는 뭔데? 나는 안 순수해? 자기는 순수하고 상대방은 순수하지 않다. 이때부터 이런 거야. 이때부터. 그러니까 그 정치와 신앙은 별개라는 인식 때문에 정치성을 띈 것이면 무조건 기피하려는 경향도 있었다. 한국 교회도 80년, 90년대에 정치적인 문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여기서 뿌리가 있었던 거야. 때문에 1974년 교회 사회부 주최로 유신철폐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서가 작성되었을 때 그 채택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어 찬반 투표를 이거 봐봐. 1974년 유신헌법이 발표가 돼요. 그때 그 채택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어서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찬성이 170표, 반대가 5표, 기권이 2명이 나왔다. 결국 5명이 그런 거야. 2명의 기권표를 합쳐서
전체 중에 7표가 이 유신반대 시국선언서를 반대하고 17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당시 만약에 조중동이 있었다면 뉴욕 한인사회 분열. 그래서 똑같이 마치 시국선언서를 절반은 반대한 것처럼 보도를 했겠지. 그런데 여기 숫자까지 나와 있는 거야. 숫자까지 나와 있는 거야. 170명이 시국선언서에 찬성. 그 반대가 5표, 기권 2표. 지금도 그렇잖아요. 10만 명이 모여서 박근혜를 비판하면 옆에 한 10명 모여가지고 스피커 틀어놓고 지랄하는데 다음날 조중동은 다음날 TV조선 MBN은 뭐라고 얘기했어? 박근혜를 비판하는 단체와 찬성하는 단체가 동시에 집회를 열었다라고 표현해가지고 10만 명 대 10명인데 똑같은 규모로 집회한 것처럼 방송했잖아. 그런 거야. 결국 우리 민족은 우리 편이야. 국민 다수가 우리 편이야. 언제나. 지금 사드를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이 분열됐다. 찬성하는 놈 나와봐 그러면 안 나오잖아. 근데 언론에는 나와. 도대체 누가 찬성하냐고. 똑같은 일이 역사는 반복되고 있었던 거야. 어때요? 소름 끼치는 역사죠. 소름 끼치는 역사지. 이 선언서는 교회 내의 민주화운동의 줄기가 가지를 펼치며 성장해 가고 있음을 뜻한다. 그 후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고 80년 광주 민주항쟁이 벌어지자 즉각 5월 25일 교인 전체 이름으로 규탄 선언문을 채택 발표했다. 이와 같이 뉴욕 한인교회는 시대적인 사명과 인식을 같이 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상으로 대개 뉴욕 한인교회의 79년사를 통해 그 역사적인 맥을 짚어보았다. 초기 단계에서는 교회가 교회이자 한인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충분한 기능과 역할을 다한 셈이다. 이것은 무엇보다 독립운동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1950년대 이승만 정권에 걸었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고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정치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이미 내려진 셈이다. 60년대 후반부터 이민의 물결이 밀려왔는데 우리 교회가 지닌 정통성과 특수성 때문에 변화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지 못했고 소위 민족교회라는 자긍심으로 인해 새로운 이민 시대에 대처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이로 인해 이 무렵부터 한인사회와는 점점 거리가 생긴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지금 우리 교회는 진정한 의미의 이 부분은 이제 평가니까. 아니야, 그래도 읽어드릴게요. 이게 내가 볼 때 뉴욕 한인교회라기보다 나는 이 뉴욕의 그 한인사회라고 나는 해석하고 싶어. 지금 진정한 의미의 민족교회도 아니고 이민교회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 무기력하게 서 있는 것 같다. 교회는 부단한 자기성찰과 조명을 통해 개혁되어져야 하는데 과거의 전통에만 매여 개혁 시도를 용납 못하고 정체성에 빠져 더 이상 발전을 못하고 생명력을 상실해가는 게 아닌지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건 내가 볼 때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야. 한국인 개신교 전체의 문제야. 왜 우리는 화합하고 용서하기보다는 불화하고 정죄하고 작당하는 듯한 교회 분위기가 되었는가. 이제 우리는 스스로 쌓았던 담을 헐어버릴 때가 왔다고 본다. 더 이상 자체 안의 문제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밖으로 돌려 이민사회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민교회는 이민사회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민교회 없는 이민사회를 생각할 수 있는가? 이민교회는 이민자의 정신적, 육체적 긴장과 고민을 외면하지 말고 외롭고 고달픈 이들에게 내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면서 미국에 적응하도록 도와야 한다. 또 그들의 자녀에게는 현재 몸담고 사는 미국 사회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당당히 뿌리내리며 살 수 있도록 키워가야 한다. 자라는 이 세들에게 민족적인 긍지를 심어주면서 동시에 미국 속에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국의 현실을 외면하거나 무관심해서도 안 될 것이며 조국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한국 밖에 있는 한국인을 길러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교회 공동체의 사명일 것이다. 예수, 그가 말하는 궁극적인 구원은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구원과 여지없이 결부되어 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가 속한 사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 이완영 얘기가 왜 나와? 지금 눈치 없이 왜 딴 얘기가 나와? 이 감동적인 상황에. 이 내용이요, 뭐라 그러나, KBS의 여성 아나운서 최초, 여성 아나운서 최초의 여성 아나운서였고, 여기 뭐라 그러나, 6.15 공동대표를 하셨던 김명숙 선생님께서 정리한 역사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거야. 나의 뉴욕에서의 지난 4일 동안이 이걸 발굴하기 위해서 10여 년 전에 읽혀지고 묵혀졌던, 잊혀졌던 이 자료를 다시 찾기 위해서 내가 여기 온 거야. 세상에 우리 방송을 보고 이분이 자기가 썼던 발제문을 옛날 자료를 뒤져갖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셨어요. 무한도전의 안창호 특집과 이게 연결되고, 이승만의 1919년 건국 발언, 이게 또 연결되고, 망치 부인의 뉴욕행이 연결되고. 여러분, 제가 너무 꿰어 맞추나요? 억지로 막 맞추고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신기하지 않아요? 도대체, 아니, 이게 팩트잖아. 우리가 무한도전의 안창호 특집할 때, 그게 우리랑 연관된지 누가 알았어? 망치부인을 뉴욕으로 부른 양반이, 이게 일을 이렇게 연결시킬지 누가 알았냐고.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마치 나이프 페인트 그림처럼 잘 모르겠던 그게 선명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야. 그 페이스북 영상 좀요, 우리 동영상 게시판에 좀 올려주실래요? 망치부인 방송국에, 왜 나이프로 낙엽 있는 숲 그린 사람, 그 영상 좀 올려주세요. 주소.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좀 같이 보시고, 그래야 이게 망치부인이 뭔 얘기 하는지 감이 올 거야. 이게 정말 제가 너무나 지나치게 모든 걸 하나님 중심으로 막 꿰어 맞추고 억지로 막 갖다가 아무 관계없는 걸 갖다 연결시키는 건지, 아니면 정말 팩트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신 건지.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무한도전 안창호 특집 안 봤어요. 저 무한도전 안창호 특집이 감동적이라고 우리 여자 조카가 꼭 보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봤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 뭐라고요? 뉴욕행 전의 방송들도 전부 연결이 되는 것 같다. 나 죽을래나? 나 이 백악관 앞에서 총 맞는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너무 완벽하게 뭐가 막 진행이 되면, 일단 잠깐만요 하나님. 우리 잠깐 저 무대 뒤로 가서 저랑 얘기 좀.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게 이렇게 연결되냐고. 내가 2년 전에 미국에 와서 이 미국이 한국의 지원군이 돼줘야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너무 분열된 한국 사회를 보고, 한인 사회를 보고, 내가 정말로 지극한 절망 중에 돌아갔단 말이야. 그런데 2년 뒤에, 그때 그 뿌린 그 씨앗이, 과거에 영웅들을 되살려낸 거야. 소위 60년대, 70년대에 이민 와서 유학생으로 활동했던 그 대선배들이 망치야 와라 부르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준 거야. 이건 내 신기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과정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개천절이죠? 그죠? 한국은 지금 오늘이 개천절이에요. 개천절이 뭔지 아세요?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이죠? 그래서 이 개천절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상제의 아들 환웅이 와서 이 곰 토템 부족과 호랑이 토템 부족과 연대해서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서 비로소 후손이 나왔으니 그게 단군 왕검이다. 이 고조선의 건국에 대한 기록, 이게 개천절이에요. 그런데 이 단군 왕검이라는 게 되게 상징적 존재인 거 아시죠? 단군이라는 게 제사장을 뜻해요. 단군이란 단어의 뜻이 제사장이야. 왕검이라는 단어의 뜻이 정치인이야. 군장. 그래서 단군 왕검이라는 말은 제사장이면서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단군 사상을 연구한 학자들은 지금 내 말에 펄펄 뛸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나는 이 개천절과 단군 이야기에서 뭘 느끼느냐?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땅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 우리 역사를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야? 재정일치란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상제는 하나님이고 단군 왕검은 결국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운 나라가 우리 조선이란 얘기잖아. 그래서 나는 모든 종교가 통한다고 본다니까? 결국 우리 땅을,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는 얘기야. 오늘을 위해서. 그래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홍익인간, 넓으롱, 이로울 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라는 그 말이 성경의 중심 생각이야. 인간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게 다 통한다니까요. 왜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그 이스라엘이 그 유태인들 아니냐 이러시잖아. 그 이스라엘이 상징적인 단어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이방 민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태인이 아니야. 누구든지 혹시 오늘 아침 저의 트윗을 보신 분, 아이패드, 혹시 오늘 아침에 저의 트위터를 보신 분 계세요? 얘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가만있어 봐. 진짜. 제가 오늘 아침에 트위터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 세계 기독교인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보셨어요?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차별하지 말란 말이야. 고자라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성적인 불구, 한마디로 몸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차별하지 말란 말이야.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록 고자라 하더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고자는 자식을 못 낳아요. 근데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을 약속하시는 거야.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하여 주겠다.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 네. 이게 오늘 새벽 4시에 읽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딱 내가 이 조선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특별히 선택하셨다. 근데 이게 선민사상이란 이름으로 우리 민족만 뭐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얘기 아니라 우리 민족한테 일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선민사상을 뭐라고 이해하냐면 특별히 선택해서 복받는 민족을 얘기해. 그게 아니야. 특별히 선택한 선민이라는 게 뭐냐? 특별히 골라 쓴다는 얘기예요. 예, 특별히 골라 쓰는 사람이야. 그게 선민이야. 특별히 골라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니 네가 나를 섬겨라. 그 말은 뭐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란 뜻이야. 나 사실 선민사상을 지금 깨달았어. 선민사상이란 말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사상인데 선민사상의 의미가 내가 특별하니까 나를 특별 대우해줘라.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으니 너는 특별히 하나님을 섬겨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라. 그게 선민사상이야.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을 믿는 게 곧 교회 가는 거다라고 동일시하지 않아요. 예, 교회에 가야만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교회를 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교회를 가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더 나쁜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 안 가는 것보다 교회에 가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더 나쁜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제가요 오늘 저녁을 저한테 사주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사실 이제 이런 팟캐스트 하는 사람 중에 신앙 고백을 나처럼 날마다 한 사람이 없다. 날마다 하나님 얘기한 사람이 없다. 도리어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점점 하나님을 부정하게 된다. 근데 어떻게 망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느냐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늘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랬잖아. 하나님 저한테 늘 왜 그러세요? 그럼 하나님이 네가 꼴통마냥 내 말을 잘 들었잖아. 그 꼴통마냥 잘 믿는단 말이 그거였어. 선택했으니 너는 나를 섬겨라.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그 일을 한단 얘기야. 근데 내가 거기에 뭐라고 답변했느냐. 저는 사회운동가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사상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가 몰락한 다음에 많은 사회운동가들이 사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시때때로 타협하고 그 변형시키다 보니까 원칙과 기준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방황하게 된 거지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라는 목표가 분명하고
그 하나님이 제시해주는 그 미래 시간표를 따라가기 때문에 저는 흔들림 없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는 꼴통처럼 순종해야 돼. 내 것을 챙기고, 내 체면을 챙기고, 그 주변 사람들 눈치 보면 안 돼. 하나님이 하라는 말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기독인들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가는 일 하지 마세요. 김영란법이 무서워서 그 눈치 보지 마시고 언제나 당당할 수 있도록 행동합시다. 그러면 망치야, 너는 이제까지 태어나면서 한 번도 죄 짓지 않았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 예, 제가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었어요. 수시로 거짓말을 했고, 수시로 우리가 가족들 앞에서 맨날 우리 딸한테 맥주 한잔 마시고 안 마셨다고 뻥까고 그래 왔어요. 그게 다 거짓말 아니야. 그게 다 죄악이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했어요. 그것도 죄악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안 되는 사람을 좋아했어요. 그것도 죄악이에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을 안고 우리를 망가뜨려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존재인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지고 간다.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너의 죄에 매이지 말고 너의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지은 무수한 죄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 이왕 이번 생은 망했어, 나는 내 마음대로 갈 거야 라는 우리에게, 아니야, 내가 네 모든 죄를 지고 내가 대신 고난받고 죽었으니까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야. 네 죄에 매여있지 말고 네 죄를 끊어버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같이 성령과 함께 동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멋진 미래로 나아가. 그게 예수님이 매달리신 이유야. 그러니 우리도 나와 같은 죄 짓고 그리고 절망해서 죽어가려는 자들에게, 아니야, 너의 과거의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가 다 해결했어. 이제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네 앞에 만들어질 멋진 미래를 향해 나아가. 그리고 같은 죄를 짓지 마. 그리고 네가 누군가를 위해서 너의 지은 죄 때 네 과거의 죄로, 아니 누군가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네가 대신 지고 죽을 각오로 살아가. 그러면 네 삶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게 저를 불러다가 뉴욕으로 보내신 이유가 아닐까. 저는요, 개신교 신자예요. 민주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하나님한테 나온 사상이에요. 민주주의 제도는 하나님한테 나온 사상이에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민주주의야. 너희는 누구나 평등하게 내가 사랑하는 존재다. 그런데 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평등을 부정하고 특권을 향유하려고 하고 뇌물을 즐기고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면서 왜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도 당당하냐고. 그들은 신앙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거야. 어떤 신? 돈신. 돈이라는 신을 섬기니까 그들은 그렇게 뻔뻔스러운 거야. 우리 모두가 지금 잠깐만요. 뭘 이렇게 또 많이 보내셨을까? 자,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볼 때 이 첫 4일 동안의 뉴욕 생활을 마무리하는 챕터 1. 망치가 왜 뉴욕에 왔나? 회복. 이제 내일부터 챕터 2.
평화. 챕터 3 단결. 챕터 1 회복. 챕터 2 평화. 챕터 3 단결. 자, 또 우리가 내일은 평화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가장 유의미한 오늘과 관련된 기사는 이건 것 같다. 진짜. 제인 하먼, 미국이 핵미사일 동결을 목표로 북과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 연합뉴스 기사네요. 워싱턴 포스트 기고. 대북 무력 시위 중에 대북 압박 요구에 부정적인 견해 피력. 자, 무슨 얘기일까요? 워싱턴에 있는 김세진 특파원의 아니야. 이 기사 끝까지 읽어봅시다. 설마.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는 일단 장기적 목표로 두고 북한의 핵 장거리 미사일 실험 동결과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단의 북한 복귀를 당면 목표로 삼아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미 정책 연구기관 우드로 윌슨 센터의 제인 하먼 소장 등이 제안했다. 하먼 소장과 이 연구기관의 제임스 퍼슨 한국역사 공공정책센터 소장은 2일자 워싱턴 포스트 기고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현실적으로 이것은 평양과 베이징 간을 비롯한 6자 회담의 주요 당사국 간에 너무 많은 불신을 낳은 6자 프로세스의 복귀가 아니라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말이 어려운데요. 무슨 얘기냐? 지금 미국의 전문가들이 미국더러 북한하고 직접 대화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야. 이거 오늘 기사예요? 이거 오늘 기사야? 이들은 동결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며 동결 이후 차기 행정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핵 해체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엄청난 외교적인 자본을 투자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속임수에 대한 경계도 강조한 하먼 소장 등은 이것은 몽둥이와 당근 사용을 포함해 미국 입장에서 추가적인 유연성을 필요로 할 것이라며 중대한 진전이 이루어질 전망이 있다면 장래 한미합동 군사연습의 중요한 단어 장래에 한미합동 군사연습의 유보를 고려하거나 북한에게 그들이 오랫동안 추구했던 불가침 조약을 해주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뭐야. 뭐지? 내가 UN 본부 앞에 가는 게 두려웠던 건가? 내가 날 밝으면 UN 본부 앞에 가서 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지금 뭐 알아서 기는 건가? 뭐라도 되는 줄 아시네. 그래, 미안하다. 네가 알아듣기 조금 어려웠지? 꺼져. 아니, 저기요. 이거 지금 제가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오버하는 거예요? 저 솔직하게 묻는 거야. 지금 마침 내가 여기 와서 지금 UN 본부하고 워싱턴 백악관 앞에 가가지고 요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지금 밑밥 가는 거야? 뭐 알아서 기는 건가? 자,
그러니까 지금 북한하고 미국이 직접 대화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미 합동 군사연습을 유보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이 계속 주장해왔던 불가침 조약을 해주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 이들은 단기간의 북한 핵 미사일 개발 동결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완화할 시간을 벌 수 있고, 북한 정권이 자국민에게 가하는 야만적인 행태들을 누그러뜨리는 길을 닦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먼 소장 등은 우드로 윌슨 센터가 보유한 과거 북중 관계 관련 문서들을 거론한 뒤, 북한은 중국이 침략 지향적이고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으려 한다고 여기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이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바라는 것은 북한이 가장 분개하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결과가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게 이제 영어를 번역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마디로 중국한테 북한을 압박하라고 요구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 국제사회가 지금 박근혜랑 미국이랑 전부 다 중국더러 북한을 말려라, 중국더러 북한에다가 정신 차리라고 압박을 가해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북한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거죠? 그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지 6개월이 됐지만 북한이 여전히 도전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지적한 하먼 등은 비원 폭격기를 비무장지대 주변으로 보내거나 함정이나 잠수함을 북한의 한 부근으로 보내는 일은 북한을 더 반항적으로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지금 이제 이 하먼이라는 사람은 북한을 위한 게 아니야. 다만 이 골칫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정직한 방법은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동결을 조건으로 해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유보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불가침 조약을 맺어주는 걸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 북한의 인권을, 북한의 야만적인 그 고통으로부터 북한의 국민들을 구하는 길이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페리 전 국방 미 북과 핵동결 목표로 3노 협상해야. 자, 페리 전 국방부 장관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다른 의견일까요? 오바마 부시 핵포기 정책 실패, 미 차기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 북 붕괴로는 근거 없다 강력 비판. 이것도 10월 3일 0시 44분이야. 지금 제인 하머라는 무슨 센터 소장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겸 대북 정책 조정관이 조지 부시 행정부 및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며,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포기 대신 핵 프로그램 동결 및 비확산을 목표로 협상을 시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지금 미국더러 협상하란 얘기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주기 전에는 북한과 대화할 수 없다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현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이자 차기 미 행정부에 대한 주문이라고 할 수 있다. 왜 동시에 두 사람이 같은 말을 하는 거야? 이게 왜 동시에 두 사람이, 제인 하머라는 무슨 센터 소장하고 페리 전 국방장관이 왜 같은 말을 하는 거지? 페리 전 국방장관은 지난 26일과 29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을 개발한 지금 비핵화를 위한 성공을 가능한 전략이 있는 것 같지 않다.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시키기에 너무 늦었다. 그러면서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과 대북 정책 조정관을 지냈으며, 페리는 대북 포용 정책을 뼈대로 하는 페리 프로세스를 만든 당사자이기도 하다. 페리 전 장관은 현 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피해를 제한하는 것이 전부라며 시그프리드 해커 미국 스탠퍼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선임 연구원이 제시한 3가지 노 정책이 협상을 시작할 때 좋은 목표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가지 노는, 그러니까 3가지 없는 거, 산무. 이거는 해커 선임 연구원이 2008년 제시한 북핵 해법으로 핵폭탄의 추가 생산 금지. 그러니까 핵폭탄을 추가로 생산하는 걸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라. 추가적인 성능 향상을 하지 않겠다. 즉 실험을 금지. 그 다음에 수출 금지. 요 3가지를 북한에게 요구하고 그러면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의 동결과 비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페리 전 장관은 한미의 대북 강경파들이 북핵 핵법으로 제시하는 이른바 대북 선제 타결론에 대해서 현 상황에선 실질적인 전략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 핵을 제거하기 위해서 북한을 붕괴시키거나 북한 붕괴를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서도 우리는 오랫동안 북한이 붕괴하길 기다려왔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어떤 근거도 알지 못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페리 전 장관은 이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북핵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외교정책 전반을 다루는 능력 때문에 그렇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클린턴 후보가 대외정책 혹은 북한 문제에 매파적인 평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북 전략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의 대북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증명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이용인 특파원이 10월 2일에 이 기사를 썼어. 그리고 10월 3일 0시 44분에 이거를 수정해서 올린 거야. 그리고 좀 아까 우리가 읽은 제인 하머 기사는 연합뉴스에 그 10월 3일 새벽 1시에 올라온 기사야. 거의 동시에 26분 차이로 동시에 두 사람이 같은 말을 한 거야. 같은 종교 발언은 하지 말아요. 예, 잠깐만요. 네. 방송 듣지 마세요. 예. 종교 주장 좀 하지 마요. 잠깐만. 네가 방송을 듣지 마요. 예. 자, 이것들이 지금 망치 부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쫙 풀어가니까 조직이 온 거야? 자, 지금 요원들이 지금 집중 투입된 거야? 핵심이 나왔거든. 그렇잖아. 지금 망치가 내일부터 4일 동안 평화를 목적으로 달리겠다. 그러니까 요원들이 지금 쫙 들어온 거야. 역시 요원들이 와서 지금 망치 부인의 이야기가 지금 망치 부인의 이야기가 핵심이라는 걸 인증해 준 거예요. 그죠? 예. 동시에 왔다는 얘기는 조직 동원됐다는 얘기잖아. 동시에 조직 동원돼갖고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건 조직 동원됐다는 얘기잖아. 동시에 와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조직 동원이야. 그거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죠? 그건 아닌 것 같고 뭐가 그건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이 똑같은 얘기하면 조직 동원이지. 뭐가 그건 아니야. 망치 웃긴다. 무슨 상상병인 듯? 야, 지금 그러면 7명? 예, 또 얘네들은 멍청해서 그런데 나도 무교인데 망치 부인이 하는 말이 다 이해가 가는데 자라고 얘기하셨고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제가 또 뭐 하나 친 것 같죠? 제가 지금 나 이거 내일 총 맞는 거 아니야?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유명인사 돼보자. 전 세계적으로 총 맞으면 내가 얼마나 유명해지겠냐. 그치? 유튜브에서 내가 방송했던 내용들을 우리 많은 시청자들이 이제 뭐 불어로 독어로 그 영어로 자막을 막 올려줄 거 아니야. 망치 부인이 왜 죽었나? 나 국제적으로 유명인사 되는 거네. 한번 쏴봐 어떻게 되나? 자, 수시로 협박하는 망치 부인. 네. 걱정하지 마세요. 총이 오다가 돌아갈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 나는 죽을 뻔한 사람이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근데 피해가더라니까? 나 그런 일 많이 봤어요. 한 번은 뭐였지? 뭐가 이렇게 쭉 미끄러져 내려왔어. 쭉 미끄러져 내려오다가 나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가 돌아가더라니까. 갑자기 내 앞에서 작은 돌에 틱 튕기면서 지가 그 바퀴 달린 게 딴 데로 가더라고. 근데 깨달았지. 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키시는 거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은 총알이 피해가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만이 1919년을 건국이라고 했다. 건국절 논란 종식되나 그 뉴스를 많이 퍼돌린 님들아. 그게 지금 내 방송이랑 연결될지 몰랐지. 무한도전에서 안창호 특집한 다음에 왜 무한도전 폐지론이 나온지 몰랐지. 망치 부인 도대체 왜 와가지고 교회를 돌아다니나 몰랐지.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 몰랐지. 그리고 망치 부인이 똑같이 두 명의 미국인이 제인 하머와 윌리엄 페리 두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동시에 했다는 그 기사를 읽어주니까 당황스럽지. 망치 부인이 첫 번째 회복에 대한, 두 번째 평화에 대한, 세 번째 단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니까 미치겠지.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도 한숨 자고, 저도 한숨 자고, 내일 아침에 6시에 나가야 돼요. 아니, 7시에 나가야 되나? 왜냐하면, 그, UN 본부 앞에 9시에 도착하려면, 그, 가는 시간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린대요. 그래서 7시에 출발해야 되니까, 박 PD, 5시 반에 일어나야 된다? 아니면, 네가, 너가 6시에 일어나, 이모가 5시 반에 일어날게. 자, 한숨 자야 되니까요. 자, 갑수봐. 이거, 복수가 없지, 여기.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볼만 하셨습니까? 예. 무슨 노래 찾는지 감이 오지?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선기하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주신다 한 걸음씩 나가다의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손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한국 전쟁 당시의 사진입니다. 저의 목소리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저를 보내신 분은 전지전능하시니 제가 이 길을 갑니다.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지만 저는 기대가 큽니다. 저는 죽음으로써 살아날 것이라고 믿고 나의 희생과 헌신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내일 저는 이 길을 갈 겁니다. 망치 네가 뭔데 70년 동안 못 푼 평화를 네가 풀어.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중지동천이라고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겁니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었고요. 오늘 이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해주시고 꿀잼해주시고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이 진정한 후원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올려주세요.